자, 다음 발표도 기대가 됩니다. 이번에는 김제구 명지대학교 교수님께서 부산 글로벌 금융 물류도시 혁신 경영 전략에 대해서 주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김제구 교수님께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아마 저를 이렇게 초청해 주신 거는 마침 작년에 저희 한국경영학회 회장직을 제가 수행하고 있을 때 그때 부산시를 필두로 해서 그 신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에 대한 논의를 저희가 활발하게 펼쳤는데 부산시와 함께 공동 주최를 했고, 특히 또 부산연구원에서 신 원장님께서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셔서 우리 모두가 공유해야 될 내용이자 또 부산에 대한 산업 발전, 특히 이제 금융과 물류를 중심으로 해서 좀 얘기를 해달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자료를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 저에게 주어진 주제는 금융물류도시로서의 혁신 경영 전략에 대한 내용이고요. 사실은 그동안 오랫동안 지역 혁신에 대한 연구를 해왔는데 특별히 어쨌거나 지금 정부가 노무현 대통령 정부 이후로 지속적인 지역균형 발전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면서 인수위에서 처음부터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다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결국 오늘 우리 여러 VIP 분들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그 내용을 추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어떤 일들이 구체적으로 준비돼야 되는지 하는 논의를 좀 더 이제 심도 깊게 논의를 하는 자리라고 생각을 했고요. 뒤에 내용이 나오지만 이제 큰 시작은 아까 우리 신 원장님 발제도 있었고, 무엇보다 또 김항식 총리께서도 말씀하셨던 내용 다 이어지는데, 이게 푸시, 그 자원을 투입하고 무슨 하향식으로 일방통행 이런 식으로는 절대로 생태계라는 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과거처럼 뭐 정부가 주도해서 자원을 집어넣고, 그러나 그게 다 헛되이 이렇게 마치 밑빠진 독처럼 이렇게 흘러간 사실을 다른 어느 곳도 아닌 부산이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부산이 고향이고요. 아까 축사하는 분은 71년도부터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71년도면 제가 국민학교 당시로 초등학교 2학년이었을 때니까 부산이 제2의 도시라는 그런 자부심이 정말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그렇게 멀리까지는 안 가더라도 대한민국이 워낙 경제 발전을 고속 성장을 했으니까요. 적어도 21세기 들어와서 부산의 위상을 보면은 계속해서 오히려 인천으로부터도 인천이 추월했다 이런 얘기도 들리지 않습니까? 잃어버린 20년 이런 얘기가 옆 나라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부산시의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리더십이 중요하고, 무엇보다 비전과 발전에 대한 플랜이 있고, 그걸 통해서 단순히 어떤 인위적인 추진뿐만 아니라 이 생태계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는 그런 논의를 좀 다뤘으면 합니다. 먼저 이제 금융에 대해서 이제 잠시 후에 우리 오히려 금융 연구원에서 최고의 전문가이신 시니어 펠로우께서 나오셔서 얘기할 거니까 저는 간략하게만 얘기를 하고 제가 드리고자 하는 메시지를 좀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보면 금융물류도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뉴욕, 런던, 뭐 도쿄 이런 데만 해도 IFC라고 이제 국제적인 전반적인 전체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RFC, 그러니까 리저널이잖아요. 그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사실 뭐 시카고나 서울조차도 뭐 거기에 속할 수 있고요. 오늘 제가 좀 다룰 싱가포르 같은 경우도 굉장히 국제금융도시로 유명하지만 사실은 그 권역을 좀 중심으로 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OFC라고 해서 아주 특정한 분야를 중심으로 하는 암스테르담 이런 곳도 있고요. 근데 제가 주장하고 싶은 거는 오늘 우리가 다룰 부산이 그냥 금융 따로 뭐 물류 따로가 아니라 그야말로 글로벌 신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이라고 하는 것을 선도적으로 해 나갈 수 있고, 또 금융 중심지 육성이라고 하는 것을 정책과제와 함께 잘 연결을 해서 산업이 혁신적인 발전을 이루게 된다면 단순히 소유를 보조를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뭐 이극 체계 혹은 그거를 더 뛰어넘어서
사실 부산이 IFC로 이렇게 발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비전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게 위해서 지금 우리의 현실을 사실은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또 언급을 하셨고 뒤에도 전문가 직접 이제 싱가포르에서 오신 전문가분도 오늘 만났습니다만 냉정한 현실은 서울이 이미 싱가포르가 홍콩에 축을 당한 지가 오래됐고요. 이스라엘하고도 격차가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20세기 초반인 2000년만 해도 싱가포르가 부산이 약 2배 정도 2대1의 관계였는데 지금은 거의 5대1 정도로 2020년 그러니까 혁신의 역량 또 혁신을 통한 산업의 발전의 정도에 따라서 격차가 더 확대되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왜 이런 변화가 있었는지를 제가 조금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이렇게 누르는 이 컴퓨터가 이쪽에 있죠. 작동이 금방 잘 안 돼서 죄송합니다. 네.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아래에 보시면 기본적인 여건 자체는 면적이나 인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GDP 같은 경우를 보면 5배 이상 이렇게 차이가 나죠. 1인당으로도 물론이고요. 근데 싱가포르는 계속해서 이제 신산업에 대한 혁신을 일궈왔다고 하는 것이 이곳에 이제 굉장히 큰 특징인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계에서 가장 성장률이 높고 경제 자유도가 세계 1위 나라로 이렇게 설 수가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한순간에 이게 된 것은 아니고요. 사실은 뭐 지금 이제 89년 정도부터 정립이 되어 있지만 20세기 때부터 처음에 소위 아시잖아요. 중개무역, 보세, 가공하는 그 산업단지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해서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신산업을 일궈왔다는 것이 이곳의 특징인데 그거를 자연발생적이라는 사실은 생태계의 특성이 있지만 적극적인 정부가 계획을 하고 아까 말씀 주신 인재들을 육성하고 그게 가장 핵심이 되는 기술이라고 하는 그 자원을 중시를 해왔기 때문에 순탄한 이런 내용을 이루고 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산업은 이제 진화가 되고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낡은 것들은 더 개선 또 해야 되지만 완전히 새로운 퀀텀 점프를 할 신산업을 개척할 필요가 있는데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최초에는 제조 무역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늘 다룰 우리 국제금융, 복합물류에서도 이미 80년대, 90년대 일정한 성과를 내서 그 입지를 굳혔습니다. 바이오 같은 경우도 2011년 이후부터 성과가 났지만 사실은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대한 이제 씨앗을 뿌린 거는 2000년대 21세가 시작되면서부터 이미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 성과가 10년 뒤, 20년 뒤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뭐 잘 아시니까 내용을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래도 대한민국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마찬가지로 동북아 금융허브 로드맵을 2003년에 만들었고 2009년 이어지면서 중심지로 선정하고 또 여러 가지 지원을 했던 것이 사실이긴 합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여전히 아까 이제 전반적인 경제 성과도 보셨지만 그 금융 중심지로서의 위상은 어떻게 보면 대단히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 국제금융센터의 지수는 하락을 했고요. 무엇보다 지금 단적으로 보실 수 있듯이 우리 금융산업 부산에 있어서의 금융산업의 비중을 절대적으로 차지하고 있는 것은 문현지구에 있는 그 금융 공기업들이 이제 태반이라는 거죠. 그들이 제대로 더 작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뭐 죄송하지만 그 기관들에게만 맡길 수가 없는 일이고 우리 부산시 전체의 발전 전략 또 산업의 혁신 이것과 맞물려서 금융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생각을 달리 해보면 우리 부산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제가 금융과 물류를 중심으로 키워드를 받았지만 글로컬, 우리 로컬에서부터 글로벌을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산업의 발전 역사가 그랬던 것처럼 글로컬 신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이라고 하는 패러다임으로 우리가 가야 된다. 그래서 크게 5+1입니다. 아까 우리가 AEB라는 주제어로 장 총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장 그 근간, 백본이 되는 것은 당연히 대표적인 산업 디지털 ICT가 AI라는 게 그걸 지금 대변해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부산 신항만, 가덕도, 공항이라는 걸 반드시 관철시켜야 되는 것이 그걸 통해서 트라이포트 복합 물류가 되고 그 배후에 첨단 산업을 유치를 하고 그게 컨텐츠와 메디케어 그리고 이 전체를 이렇게 조정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금융이라고 하는 그 5+1이라고 하는 전체적인 틀과 비전을 가지고 신산업 혁신 생태계를 만들어야겠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그 세계의 눈으로 보면 사실은 부산 얘기도 했지만 대한민국 전체가 지난 한 10년 가까이 사실은 세계의 혁신 생태계에서 소외되어 왔다. 누가 소외시킨 것도 아니고 우리 스스로가 그런 혁신의 눈을 가지고 비전을 세우고 집행하지 못한 이런 역사가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새로 일어설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름짓는 대단히 중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싱가포르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사실은 우리 시도자 특히 우리 박 시장님 앞에도 그랬고 그 울산의 김 시장님 앞에서도 제가 이 얘기를 했는데 현대차에서 사실은 그 패스트 팔로우에서 게임 체인저로 이렇게 변화된다는 그런 내용의 그 케이스를 제가 스탠포드 대학 교수님이랑 같이 이게 케이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게 하버드나 세계 유수의 경영대학원에서 강의가 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이런 게임 체인저의 가장 대표적인 혁신 사례가 어떤 곳이 있겠냐니까 싱가포르 여기에 가보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재작년 7월에 갔는데 그때는 아직 기공식을 하지 않고 마무리 공사 한참이었습니다. 이곳이 어떤 컨셉이냐면 보통 자동차 공장이 한 30만 대 정도를 적정 규모라고 하는데 여기는 3만 대, 4만 대 정도를 만드는데 제일 앞단에 이제 R&D 센터가 같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조는 3, 4만 대 규모고 마지막에 이제 고객들하고의 접점에서 실제로 고객의 어떤 경험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혁신적인 단지라고 해서 직접 가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첫 번째 제가 드는 질문 중에 하나가 왜 이게 부산이 아니고 싱가포르에 있냐라는 거예요. 아니면 뭐 마더 팩토리가 있는 울산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고객과의 접점이나 경험 이런 것들 극대화해서 알리기 위한 거라면 뭐 해운대 옆에 놓을 수도 있고 아닌 말로 그런 거 아닙니까? 그게 뭐 대단히 큰 부지가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인상적인 것이 바로 옆에 구글의 데이터 센터가 바로 옆에 있더라고요. 싱가포르.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물었더니 이제 갑자기 정한 게 아니라 세계 여러 도시를 그 중에서도 어느 정도 11개 도시를 집중적으로 살펴봤는데 최종으로 오른 세 군데 그 세 군데가 하나는 런던이고요. 한 군데는 로테르담은 아니지만 네덜란드에 있는 또 다른 도시고 한 군데가 싱가포르였답니다. 결국 여기를 택해서 자기들이 가게 되었는데 그 중요한 이유가 첫 번째는 인재들이 있다는 거죠. 여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그 기술과 지식을 같이 공유하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뭐 NUS 싱가포르 국립대학이라든가 난양공대 이런 것들 세계 유수의 대학국 수준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밑에 보시면 거기에 세계 다국적 기업 앞서가는 선도 기업의 지사와 R&D 센터가 다 여기에 다 싱가포르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그 싱가포르 가버먼트의 정책인데요. 스마트 시티, 그러니까 스마트 모빌리티에 대한 얘기를 적극적으로 하거든요. 거기에 R&D 센터를 짓는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그 모빌리티에 대한 그 데이터, 그 규제 프리 일종의 테스트 베드이기 때문에 그거를 마음껏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자동차 자율주행이나 이런 거 AI를 전무하려면 결국 데이터 싸움이 되는데 그런 것들을 아주 효과적으로 우리가 획득하고 활용하고 그것에 대해서 리서치하고 사업화하는데 필요한 기반이 여기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여기를 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걸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가 사실은 그 이상의 이런 인프라를 갖추고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그냥 부른다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들이 스스로 혁신적인 기업을 혁신자가 기업이 아니면 혁신적인 기업가들을 창업자들이 부산을 찾아오도록 만드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마무리를 좀 해나가야 되는데요. 아까도 그 최근에 탑스타 중에 일론 머스크에 대한 얘기는 장 총장님이 좀 아껴주셔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모빌리티뿐만 아니라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그 혁신적인 사례를 좀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우선 보면 뭐 서학개미라고 그러나요? 그
미국이나 이런 곳에 테슬라에 대해서 투자하는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테슬라의 마켓캡 그 시가총액이 그 세계적인 그 토요타, 뭐 폭스바겐, GM 이런 모든 유수한 자동차 업계의 그 마켓캡을 합친 것보다도 더 큽니다. 최근에 이제 그 캐즘 이런 이슈 있고 전기차가 주춤하면서 작년 말부터 많이 떨어졌지만 그래도 여전히 테슬라의 가치가 그렇게 높은 거는 다름이 아니라 미래 가치에 대해서 자본시장이 그걸 인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미래 가치뿐 아니라 그 혁신을 선도할 수 있는 능력을 테슬라가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믿는 거죠. 사실은 뭐 테슬라가 처음에 나왔을 때나 토요타 뭐 일부 좀 조금 뭐 이렇게 자금이 투입될 때도 반사기꾼이 아닐까, 자동차 산업 전문가들도 그런 의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이제 비전과 생각이 달랐던 거죠. 우선 뭐 2016년부터 이제 테슬라 모터스라는 말도 빠졌지만 단순히 모빌리티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뒤에 보면 비전이 나오는데요. 그 세계를 Accelerate the world, the transition to the sustainable energy라는 게 자기들의 비전이에요. 이 사람들 미션이 이 세계가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 전환되는데 여러 뭐 트럭도 있고 그 여러 다른 것도 있지만 트럭이나 자동차 같은 이런 모빌리티로 인해서 나타나고 있는 탄소 배출도 뭐 27%의 상당한 넘버 2, 3에 들어가는 이런 굉장히 비중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그냥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에 대한 그 비전을 개인 수준에서 우리 지구 더 나아가서 그 스페이스X라고 하는 걸 만든 그 이유 자체도 그리고 우주적인 방식으로 자기 나름대로 이런 홀리스틱한 통념적인 사고 방식과 비전 속에서 이 내용을 하고 있는데 그게 단순히 이렇게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의 비즈니스 모델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업 자체가 아예 다르게 정의가 되기 때문에 이 자기들의 자동차뿐만 아니라 그것을 하는 가장 중요한 배터리 그리고 배터리를 만드는 원재료 그다음에 고객 단계로 넘어갔을 때는 고객에 여러 가지 경험을 주고 그다음에 자동차 보험 같은 거 다 하잖아요. 그것도 테슬라는 자기들이 다 내부화해서 일종의 수직 계열을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품이나 서비스 솔루션 자체를 기존의 자동차 메이커하고는 전혀 다르게 물론 처음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게 오히려 가능한 겁니다. 만약 토요타나 현대자동차가 기존에 있는 레거시를 다 버리고 그렇게 하라 할 수도 없고 또 그렇게 할 이유도 없습니다. 솔직히 현대차는 현대차에 또 길을 가야죠. 당연히 이런 전동화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신산업을 따라잡는 정도가 아니라 테슬라를 뛰어넘을 준비도 해야 되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레거시 부산도 똑같아요. 부산도 우리가 가지는 레거시를 기존에 있는 강점을 그대로 가져가고 개선하면서 어떻게 또 새로운 이런 지경을 열어나갈 수 있을까 이런 걸 고민해야 되는데 테슬라는 그를 제조나 공급망이라고 하는 자체 혁신 생태계를 애플하고 대단히 비슷합니다. 어떻게 보면 애플은 자기들이 생태계를 만들었잖아요. LG가 그렇게 잘 나갔는데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그 일거에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전환에 이렇게 실패함으로 인해서 삼성은 그래도 빨리 이렇게 해가지고 스마트폰에서도 했지만 여전히 위기 속에 있습니다. 근데 테슬라는 자기들 자신이 이런 지속가능 에너지 전환 가속화라고 하는 그 원대한 비전과 함께 개발에서부터 공급망들, 그다음에 제조, 판매 이르기까지 그 전 주기에 대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혁신의 비즈니스 모델을 관철시키고 있습니다. 대단히 흥미로웠고요. 그거를 할 수 있었던 근본은 자기들만의 고유한 혁신 방법론. 근데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하루에 뚝 떨어진 거 아닙니다. 들어보고 내용을 파보시면 여러분들이 다 보셨거나 토요타 이런 거하고도 연결해서도 보실 수 있고 다 하는 내용인데 그걸 자기 걸로 만들어서 했다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 기가팩토리라고 하는 것이 그 혁신의 그냥 집합체인데 대단히 가기가 어려웠는데 어떻게 결국 갔습니다. 네바다라고 하는 곳에 기가팩토리가 있어서 갔는데 여기 가니까 한국 팀으로는 처음 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에 주력이 지금 어떤 걸 만들고 있냐면 그 배터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일반 우리가 아는 모델 Y, 3 이런 걸 만들지는 않고요. 거기서는 배터리를 만드는데 파나소닉이라는 일본 회사 알지 않습니까? 거기랑 합작해서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뜨고 있는 4680이라는 원통형 이런 배터리로 급속하게 이전하고 있습니다. 확장 지금 노력 중이라서 제가 갔다 왔던 데는 저 위쪽에 있는 지금 현재의 모습이고요.
확장을 해서 이렇게 그 원래 있는 우리 부산과 같은 이런 붉은색, 핑크빛 그 내용이 지금 현재 있는 것이고, 확장을 해서 그린 쪽에는 4680을 전용으로 만들고 푸른 쪽은 세마이 추럭이라고 해요. 요게 이제 세마이 추럭 제가 직접까지 찍은 건데요. 사이버 추럭 말고 이거 대륙 횡단하는 그런 컨테이너를 뒤에 붙이는 그런 추럭입니다. 근데 이게 그 테슬라 어쨌거나 그 구글도 지금 포기를 했는데, 테슬라 가지고 있는 자율주행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압도적입니다. 그리고 이걸 대륙 횡단하면서 데이터를 계속 모으고 있고, 세마이 추력은 컨테이너 위에 이게 태양열이라고 하는 걸 설치를 할 수 있어요. 이것들이 같이 결합이 되면은 아마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은 점점 더해질 거다. 우리가 이제 기업 같이 1년을 내다보고 1, 2년 안에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면 굉장히 그랬지만, 우리가 조금 4년 뒤, 5년 뒤만 본다면, 그리고 부산의 산업 발전의 비전 이런 걸 생각한다면 지금의 캐즘은 금방 돌파할 거라고 봅니다. 결국 배터리 이슈인데 우리 반도체만큼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훨씬 혁신의 속도가 느린 건 사실이지만, 그런 걸 내다보고 뭐 다른 아니죠. 이를테면 모빌리티라는 표현도 있고, 그런데 그 혁신의 내용 하나하나를 그 블락들을 어떻게 엮어서 할지를 부산에서 이어나간다면 우리의 미래는 굉장히 밝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내용 하나하나를 다 다시 설명할 필요는 없는데 5+1 결국 조금 전에 얘기하셨던 그 인재인데요. 우리 대학 총장님들도 계시지만 저는 부산이 좀 선도해서 기업대학을 좀 상당한 규모로 만들 수 있는, 뭐 고등학교 같은 데들은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전자 분야도 있고 이렇게 했는데 미국 아까 얘기했듯이 미국의 대학들 사립 대학 중에 200여 개가 지난 5년 동안 없어졌습니다. 그 과거에 문과에서 그래도 잘 나간다는 경영학도 위기입니다. AI라고 하는 것이 다 기반이 돼줘야 되고요. 이 기술과 당장 실용적으로 쓰일 수 있는 거를 대학 졸업장보다, 이를테면 마이크로소프트에서만 옛날에 했지만 뭐 지금 뭐 금융 같으면 JP 모간에도 그런 것들이 다 플랫폼이 다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 서티피케이트 있으면 좋은 회사에 선도적인 기업에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구글 이런 데도 다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학을 굳이 다닐 이유가 꼭 이런 슈퍼스타가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사람도 다닐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 대학의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저희가 받고 있는데, 오히려 기업 대학을 적극적으로 한번 유치를 하면 좋겠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복합물류, 여기도 그 항만공사도 많이 이 행사에 도움도 주시고 그럴 것 같은데, 컨테이너 ETU 이런 물동량으로 보면 우리가 탑10 안에 들지만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은 이게 심리스하게 트라이포트가 되면 육해공을 연결해서 심리스한 이 데이터 전송이 되고 처리가 돼야 되는데, 제가 알고 있기에 조금 한국 우리 부산이 20메디로 제가 한번 자료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금융에 대한 내용이 지나가 버렸는데요. 금융에 대해서는 아마 그 지금 산업은행의 이전이 있고, 그 다음에 제가는 거기에 더 나아가서 무역보험공사 이렇게 함께 와요. 수출입원에 같이 와야 패키지가 되고, 그래야 오히려 부산에만 좋은 게 아니라 그게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지금 현재 있는 현상 유지적인 방식으로는 절대로, 오히려 중앙이 지금 무너지는 걸 보시잖아요. 뭐 혁명은 변방에서 일어난다는 얘기도 있듯이 진정한 혁신이 오히려 가장 피부로 느끼는 부산에서, 지역에서, 지방에서 일어날 거로 봅니다. 그 마침 이 페이지가 나와서 메디케어 보면 그 바이오 싱가포르 얘기도 했지만 영국의 셰필드라는 도시가 바이오 스타트업의 성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여기는 이 바이오라는 게 일단 라이브 테스트 베드가 필요합니다. 신산업은 상당히 자유로운데, 이게 의약품이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하고 관계가 되잖아요. 위험성, 리스크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국제적인 수준의 임상 실험 평가를 하는 기관, 인증할 수 있는 기관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게 있고요. 이 공공구매,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 게,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정부 조달로 공공구매를 선도했는데, 셰필드 있는 시립병원을 통해서 그걸 해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키워나가니까 결국 이 바이오 스타트업들이 스스로 찾아오는, 그래서 이 내용을 아까도 말씀드린 그 인수위에서부터 이 그림을 했는데, 제가 지금 바이오 스타트업 얘기로 셰필드 얘기를 했습니다. 일정한 임계 규모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뭐 불규이라는 표현도 했는데, 그게 새 광역 도시가 다 균형 있게 도움이 돼야 되거든요. 자기에게 이익이 되어야 나오기 때문에
그것들을 새롭게 압도할 수 있는 뭐 동남권이라는 표현도 좋고 남부권이라는데 새로운 브랜딩을 좀 해가지고 그 부산이 그리고 옆에 경남 같은 경우도 그 뭐 기계 그다음 우주항공 이런 걸로 띄워야 되거든요. 혼자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서로 또 왜냐하면 그게 행정구역에 따라서 비즈니스가 성장하는 게 아니잖아요. 임계 규모 이상의 일정한 규모가 떠야 됩니다. 거기에 신산업을 아이드 테스트베드 규제 완화하고 바로 들어가고 국제 수준의 시험 인정 평가, 초도 구매를 위한 정부의 역할. 그래야 거기 위에 기업 생태계를 얹을 수 있고 그게 신산업 기술, 아까 대학, 연구소 그리고 정주 환경 이렇게 얹어 나가려 한순간에 다 되는 건 아니지만 지금부터 바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하지 않으면 영원히 뒤처진다라는 생각으로 지금부터 달려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생각이고 부산에서 이러한 꿈을 꾸고 곧바로 집행이 되는 그런 날을 기대하면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열과 성을 다해서 발표해 주신 김재구 교수님께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1세션의 기조 발제에 이어서 첫 번째 주제 발표 들으셨고요. 이제 두 번째 주제 발표를 이어가겠습니다.